지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지혜야, 괜찮아. 이제 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못 지켰어요. 뭘 못 지켰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지혜야, 병원에 가야 해. 이 상태로는 안 돼. 어머니, 무슨 일 있어도 문 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저녁 노을 속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벌써 6시 반이 넘었는데 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이상하네. 지혜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외아들 성훈이 싱가포르로 발령받고 난 뒤 며느리 윤지혜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찾아와 저녁을 차려주고 일요일 아침에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한 주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이미 3년째 이어온 소중한 일상이었죠. 7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려다가 지혜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가방도 어수선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늦었어요.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뭔가 감추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계속 가방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은 먹고 가야지.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정숙은 지혜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떨림을 느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지만 지혜는 끝까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라도. 어머니,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지혜가 갑자기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며 지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어머니,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지혜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채로 정숙을 바라보는 지혜의 표정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아니, 며칠 동안은 아무 일이 있어도 문 열지 마세요. 누가 와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면 안 돼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 제 말만 믿어주세요. 꼭 지켜주셔야 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걸고 하는 부탁 같았습니다. 정숙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지혜가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뭔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만 열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꽉 안았습니다. 정숙은 지혜의 등에서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혜야,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달려가 지혜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 했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차를 타고 갔을 텐데 오늘은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인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라는 말이 마치 영원한 작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뜨개질을 해봐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42분 정숙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파 하는 총성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그 밤 정숙은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며 혹시 지혜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새벽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지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그리고 마치 작별 인사 같았던 포옹.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새벽 5시가 되자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지혜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2번째 신호음에서 받는 지혜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신 전화번호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정숙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지혜가 휴대폰을 꺼놓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항상 켜놓고 다녔거든요. 정숙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라도 남겨야겠어. 지혜야, 어머니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 괜찮으면 연락 좀 줘. 어머니가 너무 걱정된다. 하지만 음성사서함 메시지도 제대로 전해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총성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아니고 자동차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총소리였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파출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이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며느리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정숙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느리분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시죠? 어젯밤부터요. 평소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혹시 며느리분께서 평소에 가출하신 적이나 연락 없이 외박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요.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성인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게다가 며느리분은 따로 사시는 거죠? 그럼 더욱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걱정되는데. 일단 며느리분 직장이나 친구분들께 연락해 보시고 내일까지도 연락이 안 되면 다시 오세요. 정숙은 허탈한 마음으로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편의점 사장은 정숙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중년 남성이었죠. 사장님,
혹시 어젯밤 감시 카메라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사라져서 걱정이에요. 아, 정숙 할머니.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젯밤 카메라가 말썽을 부렸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상이 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정숙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총성이 들린 시간이 밤 11시 42분이었는데 하필 그 시간대 영상이 끊어져 있다니 너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혹시 다른 가게 카메라는 어떤가요? 글쎄요, 물어볼게요. 그런데 왜 갑자기 며느리분이?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정숙을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숙이 언니. 여기서 뭐해? 지혜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야. 어젯밤?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 밤 12시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으로 검은색 큰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 정숙은 박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검은색 큰 차요? 응, SUV. 그런 차 말이야. 이 동네에서는 잘 안 보는 차였어. 게다가 불도 안 켜고 천천히 지나가더라니까. 좀 이상했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정숙이 언니 집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왜? 혹시 그 차랑 관련이 있나? 정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혜의 경고, 총성, 끊어진 감시 카메라, 그리고 수상한 검은 차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다시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지혜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지혜야, 어디 있는 거니?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정숙의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도대체 무엇을 경계한 것일까요? 지혜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지혜의 경고를 떠올리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지냈습니다. 세 번째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 5시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거실을 바라보던 정숙의 시선이 문득 벽시계에 머물렀습니다. 저건 뭐지?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뒤편, 벽지에 작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지를 긁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로 벽지가 살짝 뜯어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언제 이런 자국이 생겼지? 정숙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시계 뒤편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벽지가 뜯어진 부분에 작고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동그란 모양의 성냥개비 머리만 한 크기의 검은 플라스틱 물체였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안테나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것이 뭔지 몰랐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이런 걸 숨겨놨다는 얘기잖아. 정숙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혜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급하게 집 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도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거든요. 다행히 다른 곳에서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리고 지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혜가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정숙은 지혜가 평소 집에 올 때 가져오던 물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작은 핸드백 하나와 간단한 옷까지, 그리고 가끔 책이나 잡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왔을 때는 평소보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 어디 뒀을까? 정숙은 지혜가 주로 물건을 두던 안방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평소 지혜가 갈아입던 옷가지들과 함께 낡은 가죽 핸드백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가방을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 걱정돼서 정숙은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두꺼운 현금 뭉치였습니다. 정숙이 세어보니 5만 원권으로 100장, 총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 현금 아래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지혜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새벽 2시 보일러실 확인. 정숙은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벽 2시에 보일러실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일러실에서 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일까요? 지혜가 뭔가 준비해 둔 게 분명해. 정숙은 가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현금과 메모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물함 열쇠 같았어요. 오후에 정숙은 다시 파출소에 가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젊은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셨던 분이죠? 며느리분 연락 오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 정숙은 집에서 발견한 검은 물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전자제품 부품 아닐까요? 우리 집 벽에 숨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설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찰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정숙은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메모를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새벽 2시 보일러실 확인. 지혜가 남긴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르는 이 메모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가봐야겠어.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무서웠지만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보일러실은 집 지하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겨울철 난방 점검할 때나 가보는 곳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정숙은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유난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손전등을 준비하고 보일러실 열쇠를 챙겼습니다. 새벽 1시 50분이 되자 정숙은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무엇을 숨겨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일러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일러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정숙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와 각종 배관들이 어둠 속에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무서웠던 이곳이 오늘은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지혜가 여기에 뭘 숨겨둔 거지? 정숙은 손전등 불빛으로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보일러 뒤편, 선반 위, 벽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오른쪽 구석에서 오래된 회색 금속 사물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물함은 정숙이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것 같았는데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 사물함 문에 작은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의 가방에서 찾은 그 열쇠와 똑같이 생긴 것이었어요. 설마 이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물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숙이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은 기계였어요. 정숙은 그것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성훈이 사진을 저장해서 보여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았거든요.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정숙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작은 검은 상자 안에 권총 한 정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권총을 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지혜가 이런 걸 왜?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혜가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숨겨두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정말로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던 것일까요? 정숙은 USB를 들고 보일러실을 나왔습니다. 권총은 너무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했어요. 거실로 올라와서 성훈이 남겨둔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것이라 켜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노트북이 완전히 켜지자 정숙은 조심스럽게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영상 파일과 사진 파일이었어요. 정숙은 첫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사무실 같은 곳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소리를 작게 줄이고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번 강남 재개발 건은 우리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땅을 사둔 거야. 가격 조작은 기본이고 인허가도 우리 사람들이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위조 여권으로 해외 계좌 만드는 것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달 안에 자금 세탁 완료할 수 있을 거야. 정숙은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일들을 계획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파일을 열어보니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정숙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상들을 더 보니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불법 자금 거래, 해외 계좌 개설 등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이런 일들을 알게 된 거구나. 그래서 쫓기고 있었던 거야. 정숙은 지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불법 행위의 증거를 손에 넣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왔을 때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이고 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USB 파일들을 보고 있을 때 거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노트북 화면을 끄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집 앞 가로등 아래에서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한 명은 얼굴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이상한 복장을 한 남자들이 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명백히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고 지금 정숙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집 쪽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두 남자는 천천히 집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급하게 모든 불을 끄고 노트북도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다시 보일러실에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숙은 지혜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혜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창밖에 두 남자는 1시간 정도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수상한 남자들이 사라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USB에서 본 충격적인 영상들과 방금 전 목격한 불안한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는지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정숙은 졸음이 쏟아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약하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정숙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의 경고를 떠올리며 문을 열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노크 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뭔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더 약해진 노크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마치 힘이 빠진 사람이 간신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혜가 아닐까 싶어서였죠. 지혜야? 지혜 맞니? 이번에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지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마지막으로 본 지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 지혜야. 무슨 일이야? 정숙은 급하게 지혜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걸을 힘도 없어 보였어요. 정숙은 지혜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았지만 얼굴과 팔에 멍이 여러 개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어머니야. 정숙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와 지혜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몇 분 후에야 정숙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지혜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못 지켰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뭘 못 지켰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정숙은 지혜의 상태가 걱정되어 계속 질문했지만 지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의식을 잃는 것 같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혜야, 병원에 가야 해. 이 상태로는 안 돼. 정숙은 지혜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운전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숙은 지혜를 부축해서 차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에 지혜를 눕히고 정숙은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 운전이라 손이 떨렸지만 지혜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숙은 조심조심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지혜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운전하는 동안 정숙은 계속 지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혜는 대부분 의식을 잃고 있었고 가끔 깨어나도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뭔가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응급실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지혜를 응급처치실로 옮겨갔고 정숙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정숙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며느리예요. 새벽에 집 앞에서 이런 상태로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폭행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숙은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휘말린 일의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면 섣불리 신고하기도 어려웠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와서 지혜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이 있지만 며칠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 같아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지혜의 목숨은 괜찮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진정제를 투여해서 지금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깨어날 거예요. 정숙은 지혜의 병실로 가서 밤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링거백을 맞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들은 치료를 받아서 많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쯤 정숙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불과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것뿐이었는데 병실로 돌아와 보니 지혜가 사라져 있었어요. 지혜가 어디 갔지? 침대는 비어 있었고 링거백 줄도 뽑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제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간호사들도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혼자 걸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봐도 지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았어요.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혜가 사라진 병원에서 정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병원 곳곳을 수색했지만 지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환자가 혼자 걸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혜의 상태로는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웠거든요. 누군가 억지로 데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병원에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USB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지혜가 사라진 이유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USB를 다시 꺼내어 모든 파일을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들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숙은 회의실 벽에 걸린 회사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숙은 그 회사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 어디서 들어봤지? 정숙은 성훈이 보내온 편지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몇 달 전 성훈이 보낸 편지에서 대학 동창 하태석이 대기업 전무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하태석이 다니는 회사가 바로 대한종합건설이었습니다. 설마 그 하태석이? 정숙은 급하게 성훈의 편지를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편지 뭉치 중에서 몇 달 전 것을 찾아냈어요. 어머니, 제 대학 동창인 하태석이 대한종합건설 전무로 승진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똑똑했던 친구라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한번 만나볼 예정이에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상 속의 그 중년 남성이 바로 성훈의 절친한 친구 하태석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숙은 다시 USB의 사진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확실했습니다. 몇 년 전 성훈이 보내준 동창의 사진에서 본 하태석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훈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친구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바로 그 증거를 손에 넣었던 것이고요. 정숙은 지혜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했습니다. USB의 다른 파일들을 뒤져보니 회사 내부 문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는 회계팀 내부 감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지혜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회계팀 대리 윤지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지혜가 대한종합건설 회계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니 지혜가 해외 자금 추적 프로젝트를 담당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회사의 해외 투자 현황을 조사하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구나. 정숙은 지혜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상사들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발각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문서들을 보니 지혜가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쫓겨난 것 같았어요. 그럼 지혜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정숙은 지혜가 회사를 그만둔 뒤의 행적이 궁금했습니다. 매주 집에 와서는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은 성훈과 통화하면서 하태석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전화가 감청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성훈아, 너 친구 하태석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태석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태석이 얘기를?
정숙은 성훈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훈은 친구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지혜는 요즘 잘 지내지? 지혜 누나요? 연락을 안 받아서 걱정되긴 해요. 어머니는 지혜 누나랑 자주 만나시잖아요. 정숙은 성훈에게 지혜가 사라진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응, 지혜도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통화를 끝낸 후 정숙은 자신의 휴대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집에서 발견한 감청 장치를 생각해 보니 혹시 휴대폰도 감청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전문적인 감청 장치라면 알아챌 수 없을지도 모르죠. 내 전화도 감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통화가 누군가에게 들렸다는 뜻이었어요. 성훈과의 통화도 병원에서의 통화도 모두 감시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숙은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전화도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정숙은 USB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태석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혜 혼자 감당하려 했다니 정말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숙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지혜가 혼자 끌어안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 이제 어머니가 도와줄게. 정숙은 먼저 USB 내용을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집이 다시 침입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숙은 USB를 여러 개 복사해서 각각 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김미경은 정숙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는데 젊었을 때 지방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언론계 인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숙은 집 전화가 감청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김미경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지만 김미경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정숙아. 어쩐 일로 갑자기. 미경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정숙은 김미경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위험에 처했고 큰 부정부패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했어요. 김미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이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싶어. 내가 아는 기자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있을까? 김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중앙일보에 있는 김 기자라고 경제 담당이야. 정말 꼼꼼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 익명 제보도 받아주고. 정숙은 김미경의 도움으로 USB 내용을 복사해서 김 기자에게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며느리의 안전을 위해 지혜의 이름은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하태석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하태석을 만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성훈이 예전에 알려준 하태석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최대한 지혜와 비슷하게 만들어 말했습니다. 하태석 전무님이시죠? 저는 윤지혜입니다. 전화 너머로 하태석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윤지혜, 어떻게, 어디 있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USB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거래하고 싶어요. 하태석은 한참 침묵하더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김미경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미경은 예전 기자 시절에 사용했던 소형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빌려주었어요. 정수가 정말 위험한 일이야. 혼자 가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가. 괜찮아. 공공장소에서 만나니까 안전할 거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약속 당일 정숙은 지혜의 옷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지혜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녹음기는 핸드백 안에, 몰래카메라는 옷 단추에 숨겼습니다. 호텔 커피숍에 도착한 정숙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태석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에 하태석이 나타났어요. 멀리서 정숙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지혜 씨? 정숙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하태석이 앉자마자 정숙은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전무님, 저 때문에 많이 곤란하셨죠? 뭔 소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태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이 지혜를 쫓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어요. USB에 있는 자료들, 전무님도 아시죠? 부동산 투기, 자금 세탁, 위조 여권. 그만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 하태석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숙은 계속 압박했어요. 저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요. 돈만 주시면 모든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얼마를 원하는데? 10억 원이요. 하태석은 터무니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10억은 너무 많아. 3억 정도면. 아니에요.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모은 자료들이에요. 10억 아니면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결국 하태석은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하다시피 했어요. 녹음기와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정숙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출소가 아니라 시경찰청의 경제범죄수사대였어요. 정숙은 모든 증거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하태석의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전무, 수백억 규모 부동산 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다행히 지혜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지혜를 위협하던 세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태석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대한종합건설의 부정부패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기와 자금 세탁, 위조 서류 작성 등 온갖 범죄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하태석은 물론이고 관련된 임직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어요. 정숙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운의 절친한 친구였던 하태석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혜를 지킬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성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태석이 일로 정말 충격받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 어머니도 놀랐어.
하지만 잘못한 일은 벌을 받는 게 맞지. 지혜 누나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네요. 정말 걱정돼요. 정숙은 성훈에게 지혜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태석이 체포된 후 정숙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수상한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집에 설치되었던 감청 장치들도 경찰이 와서 모두 제거해 갔어요. 드디어 정숙은 안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지혜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혹시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혜가 오던 시간에는 여전히 마음이 쓸쓸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숙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거든요. 정숙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할머니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정숙은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지혜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스스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날 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경고, 들렸던 총성,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지혜의 모습,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정숙에게는 자랑스러운 경험이기도 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정숙은 자신이 지혜를 구해낸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위험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으며 지냈어요.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함께했던 추억들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지혜의 글씨체였습니다.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경을 쓰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에는 지혜의 단정한 글씨로 긴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동안 정말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그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넘겨주시고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신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혼자 해결하려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네요.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앞으로 한동안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도 바꾸고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안전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도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성훈 오빠가 한국에 돌아오면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언젠가 모든 일이 완전히 정리되면 조용히 찾아뵐게요. 그때는 문 앞에서 열어주세요라고 말할게요. 그럼 어머니도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어머니가 해주신 일들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지혜 올림.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지혜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현관문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총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며느리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둘 다 살린 거였지. 정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지혜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언젠가 지혜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정숙은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